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유동성에 대한 문제 중에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게 12월의 금리 인하 우려이죠. 정확하게 금리 인하 중단 우려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었던 이슈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탄핵 이슈입니다.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전달해드릴 이야기가 있어 다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시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나마 지금의 최악으로 갈 뻔했었던 시장을 구해줬는데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유동성 위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증시는 어디까지 어떻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내용 준비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대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 증시가 폭락이 아닌 단기 조정인 이유입니다. 자, 과거부터도 동일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증시는 폭락이 날 만한 증시가 바로 아닙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돌발 악재가 갑자기 등장하면 그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그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 가지고는 폭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최근 들어 나오는 이슈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진짜 폭락이 나올 때는 진짜 명분은 무엇일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증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대응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먼저 첫 번째 이제 악재, 최근 나오고 있는 악재 해소부터 좀 가겠습니다. 첫 번째, AI 거품론에 대한 과대한 우려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한 말이 많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연속 매도입니다. 손정희부터 시작해서 피터 틸까지 엔비디아 전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손정희의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터 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다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팔고 오픈 AI 투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AI 거품론을 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엔비디아를 팔고 그냥 다른 우량주 혹은 소비재 이런 걸 샀으면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던가요. 그죠? 그랬으면은 우리가 정말 AI 거품론을 이야기해 볼 만하지만 오픈 AI에 투자했다? 더 공격적인 베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품론에 근처도 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피터 틸 또한 엔비디아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말이 많죠. 이제 팔란티어의 핵심 지금 이제 공동 창업자로서 요즘 이 피터 틸이 투자하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게 팔란티어 같은 경우 되겠죠.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걸 투자하는지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해당 인물도 엔비디아를 매도했고요. 그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매수했습니다. 역시나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나 이게 AI 거품론이라고 하기에는 AI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을 매수해줬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들을 보면 확실히 거품론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경우가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도 구글이라는 기업을 5조 원이나 매수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AI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가 일부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매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해서 매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매출은 올라가긴 하는데 원래 작년에는 매년 100%씩 증가했다가 매출이 2배씩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한 50%씩밖에 증가를 안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AI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독점력이 깨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최근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체 AI 반도체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효율적인 AI 반도체 칩을 따로 만들어서 만드는 게 구현한 게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버크셔에서도 그래서 구글을 투자한 거고요. 구글이 TPU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죠? 실제 사용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오픈 AI한테도 소프트 파워를 계약을 맺어서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을 좀 사는 이유도 피터 틸이 비슷한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독점력이 끊기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반등은 했는데요. 이 반등세가 길게 이어지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려면 유동성이 좋아져야 되지. 지금 유동성이 고만한 상태에서 그냥 혼자서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긴 합니다. 적당한 이제는 힘이 제일 강하기보다는 적당히 상승하는 쪽이 될 것 같고요. 대장주권 종목이 좀 변하지 않을까. 최근에는 구글이 가장 독보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구글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결국 분위기가 바뀐 거, 이 대장주격 종목들이 조금씩 변경되는 이 모습이지 우리가 AI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채권을 찍어서 우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너무 큰 논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빅테크 기업들은요. 이 데이터 센터를 바로 이 AI에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에도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걸 지금의 AI를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는 아니었지만 과거에도 데이터 센터를 지어놨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 아니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으면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VR이 상용화됐을 때 이 메타버스 시장, 우리 이제 과거 2020년도에 그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다들 집에 있을 때 메타버스 핫했었잖아요. 이게 결국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지금 해당 바이러스가 끝이 나면서 그래도 재개되면서 문제가 없이 활동이 시작되면서 지금 메타버스는 좀 많이 죽긴 했지만 결국 미래 기술이 구현되기 시작하면 주목받을 만한 기술이에요. 해당 시장에도 또 가상 공간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 활용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고 미래 산업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I 성장이 조금 늦어져서 잠깐 AI 성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경쟁에서 뒤처지는 게 더 문제다라고 이미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나와서 공통적으로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까지 찍어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존이 3년 만에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투자를 확대했죠. 22조 원 조달했고요. 구글은 이미 36조 원 조달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44조 원을 조달했죠. 근데 여러분들 오라클도 26조 원을 조달했습니다. 물론 이 채권 조달 자체가 문제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과도하게 발행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잠깐 꺾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말 메타만 그랬고요.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구글은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죠.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했다가 좀 조정받긴 했지만 대세로 계속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너무 과도한 투자는 이제 채권 발행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적화를 잘 시켜놨으면 충분히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경계를 하고 있는 시장은 AI 거품이다. 거품 아니야? 이거 조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재무제표까지 하나씩 죄다 뜯어보고 있는 시장에서는 거품이 끼기 어렵습니다. 거품이 일부 있다가도 자꾸 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메타가 거품이 낄라다가도 바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제기하면서 바로 안정되고 있잖아요. 실적이 다시 회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이 감당 가능할 만큼의 주가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품이 끼기는 어렵다. 그렇다 싼 건 아닙니다. 비싼 편은 맞는데 거품이 엄청 껴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거 이제 IT 버블 때와는 완전 다른 특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리셨죠? 그래서 이미 이제 과거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채권 발행했을 때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AI 데이터 센터는 AI 이외에도 활용할 방법이 많아서 지금 경쟁이 뒤처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과도한 투자라고 보기도 애매하고요. 기업들이 기본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과거하고는 완전하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수준 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증시는 왜 요즘에 흔들렸을까? 이거 별거 아니라면서 왜 흔들렸을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유동성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이 정확히 전 유동성 문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면역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감기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야외 활동을 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하루 만에 보통 몸 상태가 정상이면 하루 잠깐 걸렸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날 병도 일주일, 2주일, 한 달씩 가기도 하죠. 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려할 만한 증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지금 특히나 가장 유동성에 대한 문제 중에 가장 크게 제기되고 있는 게 12월의 금리 인하 우려이죠. 정확하게 금리 인하 중단 우려입니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은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올랐었는데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라고 하면 12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기준에서 다시 증시가 재조정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기본적인 배경에서 설명드리면 미국 정부가 이 기존의 2020년도부터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좀 진행하고 있었는데 양적 긴축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신호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신호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양적 긴축 중단으로 이어지긴 했는데 중요한 건 결국 시장에 유동성이 없다라는 신호가 객관적으로 몇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12월 금리 인하 중단 우려까지 나오니까 유동성 공급이 받을 곳이 없네? 유동성이 부족한데 유동성을 안 늘려준다고?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유동성 문제에 따라서 시장이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문제도 결국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일단 셧다운이 정부가 이제 멈췄던 거죠. 그 이후로 결국에는 연방준비위원회 중앙은행 총재들이 결국 금리를 내리는 쪽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 공개가 안 됐죠. 연방준비위원회 의원 중 보수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최근에 밝혀진 정확하게 있는 11월 지금 이제 19일, 20일 날짜로 밝혀진 연방준비위원회 10월달에 있었던 연방준비위원회 의사록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금리 이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수가 동결을 주장했다고 해요. 이제 인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했지만 결국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이제 문건에 정확하게 문맥상 읽어낼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이번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60%대에서 40%대로 떨어졌다가 살짝 50%대로 올라가는가 싶더니 최근 30%대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확실히 금리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2026년도 5월 달로 파월 의장이 사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퇴가 아니죠. 정확하게 임기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기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파월 의장의 자리에 다른 인물이 앉혀야 되는데 그 인물을 앉히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지명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곧 후보를 3명 정도 공개했다고 했거든요. 3명 다 금리 인하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 주장 강력하게 하는 사람을 앉혀놓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냥 그렇다고
트럼프가 안 쳤다고 해서 아무런 이제 주장, 논리 근거 없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발을 일부러 맞추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게 요즘 물가가 그 오르는 관세 때문에 올랐겠죠. 품목별 관세 완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품목별로 소고기 너무 많이 올랐어? 소고기는 좀 일부 수입하자. 쌀이 너무 올랐어? 쌀 좀 수입하자. 대두가 너무 올랐어? 대두 수입하자. 뭐 이런 쪽으로 수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완화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서도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12월에 잠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결국 12월 이제 늦어놨던 데이터들 다 나올 거거든요. 지금 9월 데이터만 확인하고 아마 갈 거예요. 9월 데이터만 확인하고 10월 데이터 일부하고 11월 데이터는 아마 12월 달에 나오게 될 텐데, 저는 뭐 결국에는 그래도 12월 달에 이제 금리가 만약에 동결이 된다라고 해도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목 이후에 다시 개선될 만한 여지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뒤에서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곧 11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됩니다. 양적 긴축이 중단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적 긴축은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을 흡수하려고 지금 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채권을 이제 갖다 파는 지금 현재 정책인데요. 갖다 팔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책이 이제 곧 끝납니다. 11월 30일 날짜를 기준으로 끝나고 12월 초 기준에서부터 다시 지금 양적 긴축이 끝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물론 질적 긴축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의 비율을 조금 더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장기 채권 위주로 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존재하긴 하는데, 사실 일단 양적 긴축 자체가 종료되는 것만으로도 애초에 유동성에는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다시 개선될 만한 여지가 많은 거죠. 12월 잠깐 지금 이때 지금 현재 구간만 좀 조심해 보면 괜찮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었던 이슈가 있는데요. 트럼프의 탄핵 이슈입니다. 트럼프의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최근 트럼프의 지지율이 너무 많이 안 좋아요. 예, 현재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0%대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앱스타인하고 같이 놀아났다는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게 팩트로 드러나게 되면 트럼프의 입지가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고 몰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민주당의 주도를 해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고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출신의 정치인과 갈등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인물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서 특성상 탄핵 분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일부 이미 뭐 미성년자에 대한 관련된 성범죄는 처벌도 미국이 정말 세요. 말도 안 되겠어요. 뭐 무기징역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조심해볼 만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던 트럼프가 태도를 바꿔서 공개를 촉구하고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했고요. 최근 어제죠. 정확히 19일, 뭐 20일, 11월 19일, 20일, 뭐 한국 시간, 미국 시간 좀 다르니까요.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상원 하원이 다 통과됐습니다. 거의 만장일치 수준이었어요. 반대를 한 표가 존재하긴 했는데요. 한 표조차도 지금 뭐 그 안에 그 이외에 트럼프 이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정보들이라든가 사생활에 대한 유출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잖아요. 물론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런 원칙적인 문제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인분이 하원에서 한 명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싹 다 만장일치로 찬성을 했다. 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공개가 되겠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냥 솔직히 말해서 공개를 안 하고 서명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지금 태도를 바꿔서 공개를 선택했어요. 공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난 진짜 깨끗하다. 진짜 내 말대로 난 진짜 클린해. 이게 첫 번째가 거고요. 클린. 두 번째가, 난 약간 연관은 있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심한 정도가 아니었어. 난 그렇게 심각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같이 이야기한 건 맞고 좀 치는 분이 있었던 건 맞긴 한데 그렇게 심한 행동, 정말 이제 도덕적이 정말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을 넘는 행동은 이 민주당 관련된 인물들이 더 많이 했어. 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트럼프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더 높지 않을까? 민주당이 더 더러워. 민주당 인물들이 더 이상해.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실제 이제, 최근에 뭐 민주당 인물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이제 우리 하버드 총재가 앱스타인 사건하고 연관되면서 지금 이제 사건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죠. 최연소 지금 이제 하버드 교수로 임명됐었던 인물이라서 굉장히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 이런 인물들이 정치계하고 엮인 인물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중요한 건 이게 큰 문제 같아 보였는데 뭐 결국에는 공개하는 거 보니까 그걸 너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심각했으면 철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게 통과 안 되게 막았어야죠. 여태까지 트럼프가 항상 법안 통과 안 될 때마다 민주당 당원, 공화당 당원들 싹 다 모아다가 한 명씩 불러다가 왜 너 반대했어?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거의 반협방 수준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법안 통과를 주장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막지 않는 모습을 뭐 발언을 하고 좀 싫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막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확실히 좀 큰 문제까지는 아니겠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주도로 AI 투자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공급 기대감의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시장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근데 요 기대감이 상승하는 증시에서 자체 AI 반도체, 엔비디아 주도가 아니라 자체 AI 반도체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엔비디아의 독점권이 깨지니까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독점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요게 빠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엔비디아가 빠지는 만큼 나머지 기업들이 동시에 동일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독점권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독점권이라는 게 유지됐을 때 되게 비싸게 값이 쳐주지만 이 흔해지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독점권이 분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치가 전체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성 공급 시장이었는 이런 시장으로 좀 변했는데 이 최근 유동성까지 좀 흔들리게 되면서 단기 하락이 좀 이어졌다. 엔비디아의 독점 종료에다가 12월 유동성 위기 이런 위기가 나오자 단기 하락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하락은 급락이 나올 정도 아닌 것 같다. 애초에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는 너무 과도한 우려고요.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유동성 문제 때문인데 유동성 문제는 11월 말 기점으로 해서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고 그리고 2026년도 5월 파월 임기가 마감이 돼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연준 의장을 앉힐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정책 자금이 풀린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기사로 나왔던 내용 중에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정책 자금이 얼마나 언제 풀리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고속 성장입니다. 고속 성장이에요. 물론 여기서 삭감되는 내용도 있긴 한데 거의 민주당 주도해서 나왔던 법안을 좀 삭감하는 거고요. 이 최고치 돈이 풀리는 시기가 1, 2분기입니다. 1, 2분기까지는 이 정책 법안에 대한 자금도 풀리게 된다. 최근 TJ 잔고도 이제 곧 다시 과하게 쌓였던 부분도 풀리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증시의 상승이 중장기 추세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있는 게 있죠. 그럼 진짜 문제는 뭔데? 진짜 폭락이 나올 만한 이슈는 뭔데?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폭락에 대한 명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첫 번째는 가장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정말 아무도 몰랐던 악재가 나오거나 이건 뭐 지금 변수죠. 말도 안 되는 변수니까 뭐 전쟁이 터지고 뭐 이런 건 이럴 정도의 악재는 사실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뭐 그 정도 악재가 있을 것 같고요. 예측할 수 없고요. 근데 예측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바로 중국의 미국 추격입니다. 지금 현재 AI는 어떤 댕기냐면 미국의 AI 기업들은요. AGI로 가려는 기업들이 많아요. AGI가 뭐냐라고 하면 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현재는 사람의 이 뉴런의 이제 방식을 최대한 베끼긴 했으나 똑같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말하고 똑똑한 사람처럼 말하고 똑똑한 사람처럼 무언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보다 좀 못한 인공지능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GI로 가면 정말 사람처럼 똑똑한 구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다가 무한의 컴퓨팅을 주어지게 되면 인간이 한 번도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양자 컴퓨터 기술까지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초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초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인공태양, 뭐
지금 이제 융합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긴 하죠. 뭐 좀 중요한 건 뭐 요건 아니고 중요한 건 결국 AGI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AGI로 가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해요. 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데이터 센터를 그래서 많이 짓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아직 AGI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메타 기준에선 빠르면 2028년, 9년,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8년, 9년, 지금 30년, 28년, 29년, 30년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7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28년, 29년, 30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이 기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2년이나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중국이 미국보다 더 저렴하게 AI를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면 시장이 한번 무너질 수 있습니다. AGI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 중국은 GPU를 10분의 1만 써도 구현하던데 AI를 지금 현재 수준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최근에 AI 기능을 선보이긴 했는데 개선치가 뭐 그렇게 뚜렷하고 좋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AI를 심지어 좀 GPU 없이도 적게 들여도 만들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이 AGI 달성돼도 안 됐죠. 심지어는 기존의 똑같은 기능을 중국이 10분의 1 비용을 들여가지고 구현하기 시작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중국에서는 다양한 논문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제가 10분의 1이라고 했는데 실제 10분의 1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과 현실은 좀 다르죠. 항상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탈모에 대한 문제. 쥐 실험에서는 항상 탈모가 극복된다, 털이 나게 하는 법을 찾았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다고 해서 인류의 탈모가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 적용한 건 좀 다른 얘기고 실생활에 상용화시킨다는 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논문을 내놨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키미 지금 현재 K2라는 코딩과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벤치마크에서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모델을 중국의 기업이 제끼는 모습을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 성과가 또 하나의 딥시크 모먼트 2025년도 1월에 났던 사건이죠. 모먼트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 이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미국 증시에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 문제까지 터지면서 10%가 더 떨어져서 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었죠. 키미 K2는 API의 이용료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모델보다 6배에서 10배 저렴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구축하는 데 든 비용도 66억 원에서 66억 원의 AI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해서 만드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굉장히 쌌고 애초에 이용료 자체도 너무나도 싸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들이 퍼져나오기 시작하면 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AI 소프트웨어도 추격하고 있지만 반도체도 추격하고 있거든요. 바이두라는 기업이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 칩 2종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강력하고 저렴하며 통제 가능한 AI 연산 능력을 제공한다. 2030년도까지 수백만 개의 칩을 연결하는 슈퍼노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고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27년도 출시한 예정이라서 역시나 당장은 아니지만 추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될 점은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장의 하락은 진짜 큰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정말 돌발 변수,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아니면,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적절하게 한 번 더 눌려주면 타이밍이 좀 나와주면 아마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눌림이 나와줬을 때는 일부 비중을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진짜 걱정이 되는 건 바로 중국의 추격이다. 중국의 추격이 뚜렷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현금화 비중을 놀리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상승 추세는 적어도 정책 자금이 풀리고 다양한 호재성 뉴스가 강하게 다가오는 내년 1, 2분기까지는 내년 한 26년 6월까지는 증시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장의 내용을 종합한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을 맹신하시기보다는 이 내용들 중에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우리 심사임당 채널 항상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은 여러분 의견이 다르다면 의견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 답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바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혹은 신규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할지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저는 현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2026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소 못해도 이때까지는 보유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 조절만 잘해주면 끝까지 보유해도 된다라는 의견인데요.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입니다. 2026년도 영업이익 116조 전망입니다. 이번 연도 영업이익 전망이 한 50조, 60조 왔다 갔다 하죠. 그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가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런 전망이 나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모건스탠리, 이건 모건스탠리가 내놨거든요. 모건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겨울이 온다라든가 빙산이 다가온다라든가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었던 이 지금 현재 투자사입니다. 투자은행인데 이 투자은행이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거죠.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규모와 하이퍼스케일 고객 역학을 고려할 때 최고 가격은 18년도 초 슈퍼사이클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대 17만 5천 원까지도 뛸 수 있다. 14만 4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하고 17만 원까지도 뛸 수 있다는 엄청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가에 기대감이 좀 돌고 있는데요. 실제 이게 좀 현실화되고 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작게는 D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죠. 30%에서 32GB DDR5 메모리 칩 모듈의 11월 가격은 높게는 60%까지. 물론 반도체의 종류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못해도 30에서 많게는 60%까지 가격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개선이 되기 시작했다. 벌써 이 4분기부터 내년도 아니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런 현상이 났냐라고 하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워낙 심해서 경쟁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반도체가 한 10개 필요해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맡겨봤자 이게 주문을 해봤자 10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주문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5개밖에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주문을 어떻게 넣냐면 20개를 넣습니다. 물론 이게 비례해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실제 나올 것 같은 10개를 받기 위해서 과도한 주문을 밀어넣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도 계속해서 주문을 밀어넣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것보다 더 비싸질 것 같기 때문이죠. 이번 11월 계약만 하더라도 이 30에서 60% 오른 건데 12월 달 안 오르겠습니까? 당분간 좀 오르겠죠. 이 60%가 매달 오르지는 않겠지만 메모리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일부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미리미리 주문해서 최대한 필요한 물량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 전망이 116조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망에 따라서는 100조 언저리 80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모건스탠리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영업이익 개선에는 파운드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저는 어느 정도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TSMC한테 독점적인 파운드리 지위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TSMC와 파운드리란 이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회사의 역할입니다. 회사라고 보시면 될까요? 보통 이제 과거에 이제 AI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의 지분이 비율이 꽤 있었는데, 점유율이 있었는데 이걸 이번에 많이 뺏겼습니다. 완전 AI가 이제 TSMC가 독점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사실상 닥쳤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꽤나 많이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최근 투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 증설을 했는데요. 여기 아마 첨단 나노 반도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습니다. 삼성이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평택 사업장 이 일부가 평택 사업장 5공장에 들어갑니다. 오라인은 2028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에요. 원래는 이게 더 빠르게 건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건설을 멈췄거든요. 멈출 때 나왔던 이슈가 뭐였냐면 2023년도에 딱 멈췄는데 2023년도에 TSMC가 2나노를 기존 노광 장비로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노광 장비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가장 필수적인 장비인데 해당 장비는 하나의 기업밖에 못 만들어요. 지금 이제 ASML이라는 딱 하나의 기업만 독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야 돼서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제품의 이 노광기 EUV 장비를 이 노광기 장비하고 EUV 장비가 뭐 동일한 소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 나노 EUV 장비인데 그냥 비싼 장비라고 통일하겠습니다. 이 비싼 장비를 원래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도입해서 5공장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5공장에 딱 투입하려고 했는데 이 2023년 TSMC가 이거 우리 비싼 장비 굳이 안 쓰고 기존 장비로 해볼게 라고 한 거예요. 기존 장비로 한다고 하니까 삼성도 안 그래도 앞에 있었던 것도 잘 못하는데 무리하게 TSMC 쫓아가려고 이 하이나노 이 장비 도입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급하게 쫓아갈 필요 없으니까 이 5공장도 지금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이게 2023년도 말쯤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공장이 건설이 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그동안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2024년도 3월 달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화성 캠퍼스에 R&D 라인을 설치해서 1년 반 동안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승부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이 TSMC와 다르게 먼저 공장 건설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주문을 받는 편이거든요. TSMC는 선주문을 받고 나서 이런 것들을 들여오지만 그죠? 솔직히 TSMC가 불어본 부분이죠.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요. 그죠? 몇 년치를 공장도 안 졌는데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한데 일단 우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테스트를 완료했고 그로 인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디램 가격 폭등해서 돈 생겼죠. 돈 생긴 거 쓸 때가 딱 지금 현재 HBM 공장 더 생산 라인도 늘리고 그리고 평택 5공장에서 첨단 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복귀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해요?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스마트폰 판매량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저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반도체라고 해서 저전력 반도체, 당연히 핸드폰이 들어가는 건 이 전력을 많이 먹는 반도체는 아닙니다. 이 저전력 효율 반도체를 지금 모바일 핸드폰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엑시노스라고 하죠. 이런 엑시노스가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에 이제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CES에서 공개할 거고 아마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겐 출시될 예정인데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AP 칩을 원래 퀄컴을 통해서 왔었는데 이번 상반기만 하더라도 퀄컴에게 한 10조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사왔었죠. 이걸 돈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미 핸드폰 시장은 성능이 이미 좋아요. 성능이 올라올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큰 어마무시한 성능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AI 구현도 다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해서 사실 AI 구현을 하는데 딱히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AP 칩을 통해서 엑시노스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 이제 고 퀄리티의 제품까지는 아니어도 되니까 사실 우리 핸드폰 사서 뭐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최고 사양까지 안 쓰고 그냥 핸드폰 솔직히 유튜브만 사용하시고 평소 그냥 일상생활에서 버벅임 없이 내가 뭐 일반 컨텐츠를 보는 정도를 쓰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 사양의 게임 같은 고사양을 돌리시거나 업무에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고사양 제품에는 퀄컴 걸 사용하긴 하지만 현재 그 이외 보급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모델 같이 많이 나가는 라인 이제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가격으로 엑시노스를 탑재해서 내놓겠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번에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3분기 판매량이 전 세계 1위였고요. 당연히 갤럭시 기본 모델도 괜찮았고 AI 구현도 괜찮았고 심지어 폴드 이 접는 핸드폰까지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얇고 심지어 무게도 많이 줄게 되면서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9%까지 올라가게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다가 지금 이제 왠지 굉장히 잘 발린 상태에다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엑시노스까지 지금 이제 탑재하게 되기 시작하면 이로 인해서 파운드리 적자가 많이 만회가 될 것이다. 직접 이 파운드리를 2나노로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TSMC의 2나노하고 삼성전자 2나노는 다릅니다. TSMC가 더 뛰어난 2나노긴 해요. 근데 2나노 정말 이제 가장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구현할 수 있는 상용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반도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 공장이 놓을 때 적자가 났던 부분이 이번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판매가 파운드리의 적자의 개선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침 이렇게 안 그래도 잘 팔았고 이거 개선까지 이루어지면 좋은 상황이었는데 내년도에 2026년도 판매량이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경쟁사의 이 신제품 출시 변경일자 때문인데요. 원래 기존의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경쟁사죠. 2026년도 9월에 모든 신제품을 다 출시했습니다. 특히나 핸드폰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웬만하면 특별한 변수 없으면 이때 다 공개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삼성전자의 방식같이 연초에 한번 공개하고 지금 현재 한 9월 달쯤 한번 공개하는 1년에 2번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 애플이 자신 없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진짜 자신이 있으면 내년도 초부터 바로 출시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초 출시는 없습니다. 2026년도 9월달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와 폴더블 모델 여기에 집중한다고 하고요. 그 이외 나머지 모델들은 2021년도 1월 달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자신이 있으면 내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 벌기에 들어가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도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껴진 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애플은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와 폴더블 모델만 내년에 2026년도 기준에서 내년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신모델이 나와야 판매량이 늘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엄청난 큰 변화가 아니라면 신모델 출시가 기업의 매출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내년에 출시가 미뤄지면서 신제품 숫자가 2개밖에 없죠. 내년에 삼성전자는 그대로 여러 가지 시리즈를 다 신제품 내놓죠. 더 개선된 기능을 내놓을 거고요. 그죠? 특히나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절대적인 판매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신제품 많이 내놓으시면 많이 팔리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에게 호재성 뉴스가 뭐냐면 요즘 메모리 가격 올라가는데요. 그냥 메모리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용, 모바일용 저전력 D램 가격도 올라갔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플이 너무 비싸겠죠. 애플이 최대한 덜 쓰려고 해도 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D램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대로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4분기 가격이 전분기 대비 43% 오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삼성전자가 맘먹고 내가 D램에서 내가 이익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좀 덜 받는다 생각하면서 스마트폰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춰주면 애플의 신제품 가격만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핸드폰의 가격은 정말
가성비 제품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성이 더 올라가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해서 차라리 디램 가격에서 차라리 비용 절감하고 오히려 핸드폰 대수를 늘리면서 이 엑시노스가 들어간 핸드폰들이 더 많이 팔리면 파운드리 적자를 오히려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이 정말 이제 잘만 쓰면 정말 이 적절한 수준을 잘 정해보면 삼성전자에 정말 큰 기회가 다가올 수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 극한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게 모건 스탠리가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그 극한으로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HBM 뭐 12단, 12단 뭐 공급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1C D램이라고 해서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 SK하이닉스보다 더 한 단계 앞선 단계에 이제 부품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C D램의 개발팀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정도로 이게 뭐 실패했고 기술력이 모자라면 이게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과급을 지급할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성과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테스트 들어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에 바로 납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까지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그것까지 기대하면. 하지만 뭐는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계속 엔비디아 CEO의 젠슨왕의 언론 플레이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설명드렸죠. 왜? 삼성전자가 아니면 HBM4, SK하이닉스 대신해서 만들어줄 기업이 없어요. 얘가 있어야, 삼성전자가 있어야 SK하이닉스한테 딜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안 그래도 HBM 메모리 가격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가 나 2배 비용 줘, 2배, 3배 가격 올려줘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없으면 이거 엔비디아가 막을 수 있을 만한 수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딜을 보기 위해서라도 삼성전자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좋아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언급도 해줄 거고요. 당장에 SK하이닉스 그걸 끄떡히 쓰겠지만 계속 삼성전자를 응원해 줄 거고 뭐 사인이라든가 다양한 행동을 통해서 도와줄 거고 그로 인한 기대감이 돌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년도 6월에 루빈이라는 반도체에 HBM4가 들어가잖아요. 요게 탑재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언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설명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뚜렷하게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시장의 유동성 호재, 요즘 시장의 좀 움직임이 좀 둔하긴 하지만 다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유동성 위기가 다시 해소된다를 설명드렸죠. 최근에 다양한 유동성 악화의 신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11월 30일 양적 긴축 종료, 그리고 셧다운을 인해 고용 데이터 발표가 미뤄지자 12월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을 시켜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결국 단기적으로 악재가 나와도 결국 2026년도 5월달 파월 사태가 이루어지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한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정책 자금도 풀린다는 얘기는 매번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2분기까지 가장 많은 정책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기간 눌림목이 나오고 다시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주요 호재성 뉴스가 있는 이 내년도 1분기까지는 거의 이제 나머지 비중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매우 좋고요. 지금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후 2분기까지 추가적으로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6월 지금 현재 루빈이 출시될 때쯤, 엔비디아의 루빈이 출시될 때쯤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질 거예요. 결국 뭐 삼성전자는 HBM4를 선제적으로 많이 엔비디아에 제공할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으니까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황마다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비중 매주를 일부 시작하고 나머지 비중은 HBM4와 파운드리 성공 여부 결과에 따라서 연말까지 나머지 비중은 홀딩에서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요거는 기존에 제 영상을 꾸준히 매달 지켜와 보신 분들에게 이제 해당한 얘기고요. 만약에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셨다면 요거까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제 11월 뭐 늦어도 12월쯤에 이 국제회계 기준에서 지금 현재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 국내 한국에 있는 회계기준원에서 지금 현재 국제회계기준원한테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사는 자금을 모을 때 이 고객들에게 썼던 계약서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은 이 돈으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샀을 때 이 삼성전자가 부채로 잡혀요. 재무제표상. 그러면 사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시장에 풀진 않겠고요. 삼성그룹주들이 아마 사갈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번거로운 과정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한번 발생하게 됐을 때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이게 과거에 이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 게 과거에는 국제회계 기준을 한국이 따르진 않았거든요. 국제회계 기준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맞는데 한국이 매번 지금 이제야 고속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기준에서는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탈로 좀 봐야 될지, 이게 우리가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좀 봐줘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어떻게 될지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배 구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가에 어느 정도 변동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말까지 50% 정도의 비중을 매도해서 우리가 조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께 내어드렸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중을 꽤나 한 번도 줄여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일부 비중을 매도하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한 50%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한 매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세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비중을 전 11월 달까지 줄여서 이때 줄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아쉽긴 하죠. 미리미리 줄였으면 이번 하락도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자료도 완전 싼 가격은 아닙니다. 적당히 비중을 줄여두시고 나머지 비중만 여러분들께서 뒤에 설명드렸던 내년 1분기까지 쭉 홀딩하면서 내년 3월까지 가져가면서 2분기에 분할 매도, 2분기라고 한다면 4월부터 6월 사이 분할 매도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또 상황 지켜보면서 분할 매도 한 절반 정도만 더 파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물량의 절반이에요. 총 비중 한 25% 정도겠죠. 나머지 비중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전략을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 정도까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투자하기 정말 어렵죠. 당연히 저도 100% 확률로 맞추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분할 매도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정말 위험할 때는 조금 더 피하고 다시 위험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분할 매수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잘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워낙에 우량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기업이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래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보유할 수 있을 만큼 보유해보자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힘내시고 응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설명드리지만 삼성전자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주주들이 응원해야겠죠. 삼성전자 욕하지 마시고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적어도 보유할 동안은요. 그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잘 응원하시면서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11월 말에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보면 요 악재가요. 요 회계 기준 악재 있잖아요. 요 제목이 좀 잘못됐네요. 예. 회계 기준안의 악재 자체가요. 전 정치적인 영향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현 정권에서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왜냐면 이제 관련된 인사들이 다 현 정부에 들어서 싹 바뀌고 나서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 정권이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이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비중 매도를 사인을 드린 거니까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뒤에 세 번째 이야기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 누르신 거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꼭 심사임당 채널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로봇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로봇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영상을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시간으로 최근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한국의 노란봉투법, 이 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이 공개되기 직전이기 때문인데요. 11월 24일 기점으로 자세한 세부안이 공개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그에 맞춰 본격적인 기업들의 이 시행일이 3월이거든요. 내년 3월에 시행이니까 아직 한 3개월,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4개월 동안 어떻게 이 노란봉투법을 피해서 사업을 운영할지 본격적인 자동화 기기들이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 상용화됐을 때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최근에 보시면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SPG라는 종목이 그렇게 세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SPG가 최근 3거래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는 SBB테크라는 기업이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둘 다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특히나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흑자 폭에 비해서는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흑자가 나는 기업들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 SPG가 대장주격으로 조금 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증시는 어떤 증시냐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돈을 그냥 과거에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제는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기업은요. 실제 로봇이 상용화됐을 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진짜 돈, 매출, 영업이익 성장을 보임으로써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전에는 좀 최근 들어 한번 급등이 강하게 나와서 너무 비싸서 이 기업은 좀 못 잡겠다 싶었는데 최근 눌림목이 감사하게도 나와줬어요. 현재 타이밍을 놓치면 아마 현 가격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우리가 물론 올인해서 이 기업만 막 사는 건 조심스럽지만 꼭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일부 비중은 꼭 담아둬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떤 종목인지부터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종목 이름은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자주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대오토에버는 어떤 기업이냐면 최근에 현대그룹의 안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기존에는 지금 이제 IT 서비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도 IT 부분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서비스를 총괄해서 지금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커넥티드라든가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잖아요. 이 기업이 주된 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들 위주로 하는데 현대오토에버가 최근 들어 이 로봇에서도 현대차그룹이 이제 곧 로봇을 내놓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로봇 사업도 이 해당 기업이 AS와 총괄 유통을 맡기로 했어요.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로봇 관련된 사업이 본격화되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나 현대그룹이 워낙에 현재 로봇 사업에 진심이다 보니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현대차그룹이 몇 가지 좀 발표를 했죠. 첫 번째 125.2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2030년도까지 이 5년간 국내에 총 125조 2천억 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중에서 이 수치는 직전 5년 연평균 투자액인 17조 8천억 대비 40% 이상 증가한 어마무시하게 큰 규모로 발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신규 사업에 있었는데요. 투자 유형별로는 AI, 그리고 SDV, 그리고 전동화, 그리고 로보틱스, 그리고 수소 미래 산업 분야에 50조 5천억을 들인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수소를 제외하고는 싹 다 현대오토에버하고 연결된 내용이에요. 특히나 대놓고 로보틱스 사업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기초 강화를 위해서 뭐 R&D에 뭐 38조 가량을 쓴다. 뭐 경상 투자에 뭐 36조 가량 쓴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뭐 요 내용은 지금 이제 기존 사업을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여기 50조 가량의 신규 투자가 가장 중요한 투자 성장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증가한 폭 중에 가장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구현을 하려는 것일까? 일단 가장 첫 번째 로봇 사업에서 핵심은 뭐냐면 소프트웨어예요. 결국에 소프트웨어, 머리가 똑똑해야지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바라는 건 그냥 로봇이 지금 그 자동차를 대신 만들어주는 건 그냥 이건 기존에 있는 로봇들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결국 근데 현대차 그룹이 가장 크게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로봇이 똑똑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프트웨어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학습도 잘해야 될 거고요. 초기 세팅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엔비디아의 블랙엘, 지금 현재 반도체 칩이죠. 최근 에이펙에서 엔비디아 블랙엘 기반의 새로운 AI 팩토리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분야의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위에 보였던 이 지금 현재 미래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분야에 꽤나 많은 부분이 엔비디아의 GPU 구매에 사용될 거라고 보였습니다. AI 팩토리란 데이터 수집과 학습, 정밀화, 대규모 출현에 이르기까지 전체 AI 생애 주기를 관리하며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도록 설계된 컴퓨팅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는 클라우드에서 전용 클라우드에서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걸 가지고 가서 현대차 그룹이 자신의 자동화 시스템을 바꿔보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게 보다 보면 이게 항상 투자라는 것 자체가 2030년도까지 50조 투자라고 하니까 너무 먼 얘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너무 멀지 않습니다. 코앞에 다가왔거든요. 바로 올해 말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에 주요 국내 공장에서도 순차적인 투입이 진행될 계획이며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첫 공개할 예정입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CES에 공개한다는 얘기는 자신들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도 지금 휴머노이드 만들어서 그냥 자신들만 쓰려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한테도 판매한다고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동일하게 판매를 준비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고 당장에 투입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급할까?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노란 봉투법 때문인데요. 노란 봉투법이 2025년도 11월 24일 이제 세부안이 공개가 되고 앞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2026년도 3월 10일 날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눈앞으로 다가왔고요. 4개월 남았어요. 지금부터 투입시켜서 현장에 배치시켜야 노란 봉투법 같은 처벌, 노란봉투법 같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노란봉투법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노란봉투법의 요즘 이제 바뀐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원래는 이 현대차 그룹이 있으면 현대그룹 안에 있는 기업들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대그룹 사람들이 현대그룹한테 요구를 할 수 있었죠. 이런 거 개선해 주시고 이런 거 처우해 주시고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혹은 부탁드렸을 때 안 되면 노조 이제 파업을 통해서 협상 테이블도 마련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이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협상을 해 왔었는데요. 이게 보통이죠. 근데 이제는 여기 현대차 그룹에서 끝나지 않고 사내외 협력사까지 싹 다 노란봉투법에 해당하게 만들어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싹 다 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회사 개수로 하면 8,500개고요. 요 중에서 이제 10명씩만 회사가 다닌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85,000명이 지금 추가적인 노란봉투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훨씬. 그래서 정말 많은 숫자가 이 파업 시위, 지금 현재 사실상 현대차 그룹의 파업 시위에 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사람을 쓸 이유가 없고요. 사람을 더욱더 안 쓰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협력사들도 최대한 끊어내려고 하겠죠. 내가 다 하지 뭐. 내가 다 할 때 사람을 뽑을까요? 안 뽑겠죠.
기계 장비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틀라스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고 당장 테스트 안 하면 답이 없으니까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투자를 볼 만한 기업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지금부터 돈을 벌면 더 좋습니다. 돈을 벌면 최종적으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돈을 벌기 시작하고 흑자 전환하고 상장까지 이어가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도 완성되는 구간이라서 사실상 지금 현재 로봇은 밀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노란 봉투법도 대응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최근 이 현대차 그룹은 아직도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방식인데 이 구조를 이젠 없죠. 다 지주사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주사 구조로 거의 다 바뀌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가 나왔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지금 정의선 회장님께서 현재 지배 구조가 완성되시기 위해서는 현대 글로비스를 많이 사시거나 현대 제철을 많이 사시거나 현대 모비스를 많이 사시거나 지금 셋 중 하나를 통해서 이제 현재 지주사를 좀 만들어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이들 중에서 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어떤 것들을 중심에서 지주사를 만들든 4조에서 못해도 10조가량이 든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든다는 거고요. 더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진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요. 그때 필요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입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배 구조를 보시면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요. 최근 유상증자까지도 있었는데요. 일단 처음엔 소프트뱅크로부터 사왔고요. 나머지 최근 유상증자를 통해서 정의선 회장의 비중이 25%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정의선 회장님은 돈이 없어요, 사실. 돈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돈을 이제 어느 기업에 막 투자할 만한 이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나 유상증자까지 참여해가지고 들어갔다? 비중이 계속 주황색 비중이 커지고 있죠. 이 기업을 상장시켜서 나온 자금을 통해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지배 구조를 완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기업의 이제 가치는 측정 시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한 30조 가량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나오면 아마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들어진 로봇이 앞서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현대차 자동차 그룹에 투입되기 시작하고 흑자 구조 만들고 상장까지 이어가게 되면 정말 큰 지금 현재 기업 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돈을 조달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4조에서 10조 모자란 돈을 메꿀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히나 상장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완성이 안 돼서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최소 4조에서 10조가량 플러스 알파 돈이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좋겠죠. 필요하고 배당을 통해서 단기간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정의선 회장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보유하고 공략하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쉽게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상장 주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현대오토웨버라는 기업인 거예요. 근데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로봇을 유통하고 AS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너무 AS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로봇 시장에서 AS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공급이 되고 바로바로 AS에서 현장에 투입시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역할을 현대오토웨버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상당히 성장이 눈에 띌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나 이제 정의선 회장님이 직접 현대오토웨버의 지분을 7%가량 들고 있거든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25%, 현재 현대오토웨버는 7% 정도 비중 들고 있어서 로봇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뭘 하려고 한다? 상장에 필요한 자금을 역시나 조달하려고 한다. 지금 현재 현대오토웨버든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든 사실상 어차피 이 비중을 지분을 싹 다 팔아도 사실상 이제 경영권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게다가 애초에 현대차 그룹이 나머지 사갈 가능성도 꽤나 높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불려서 갖다 팔고 지금 현재 기업을 운영하고 지배구조 완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의선 회장님께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특히나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최근에 2025년도 8월달쯤에 최근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주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스턴
IMX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특히나 내년도에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이 드렸던 대로 신규 사업으로 보스턴 IMX의 유통, 지금 이제 로봇 유통 유지 보수 AS 작업을 바로 현대 오토에버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 부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궁금한 거, 현대 오토에버 뭐 다 좋은데 왜 굳이 현대 오토에버예요? 생각하시죠? 근데 앞서 이미 영상 시작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은요, 이젠 진짜 흑자나고 진짜 돈 벌고 진짜 상용화 단계에서 돈 벌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주목받는 시기예요. 진짜 국내에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기대감만큼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흑자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상에서 가장 주목받을 기업은 저는 현대 오토에버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영업이익 성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이 잘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현대차 그룹이 밀어주겠죠. 이 기업 밀어주서 주가가 올라가야 정의선 회장이 7% 들고 있는 돈이 불어나니까. 그죠?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폭 상승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조단위 성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까지만 해도 3조밖에 안 되는데 벌써 1조 늘었죠. 매년 계속해서 몇 천억씩 매출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고속 성장 중입니다. 거의 뭐 요 정도면 거의 뭐 3년 전에 비해서 뭐 거의 영업이익이 뭐 2배 가까이 성장했기 때문에 미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3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함께 잘 나오는 모습들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성장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매출 영업이익 보시면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누적치도 잘 나왔고 최근 3분기도 잘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누적치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지금 영업이익도 역시나 3개월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치 3개월치 3분기 다 성장을 이어가고 있어서 기존의 사업도 잘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뭐까지 AI 로봇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투입시키기 시작하면 성장을 강력하게 더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더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셔도 될 거라는 말씀 강조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 말씀 좀 드렸고요. 차트상으로 제가 이 종목을 특히나 한 번 더 강조한 이유는 저는 비싼 가격이 조금씩 내려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증시가 흔들리면서 저는 구간으로 치면 솔직히 말해서 16,000원, 16만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진짜 좋아요. 근데 일단 16만원 구간 주기 전에 현 자리도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기대 성장과 대비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선발대 정도 보내놓으시고 눌릴 때마다 매집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아가시면 한 뭐 이번 연도 안에 계속해서 천천히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무리 없는 가격선 안에서 매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특정 금액씩 나눠서 한 2달간 매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8번, 보통 이제 2달이면 8주니까 8번 정도 나눠서 매주 월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가격으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매수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른 기업들 중에서도 이 기업이 특히나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 어떤 기업 다 돌아다녀 봐도 이 기업의 특징은 다른 로봇 기업들은 비중을 잘 못 태우겠거든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 기업은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고 성장성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비중을 꽤 찍어볼 만합니다. 정말 괜찮은 기업이니까 관심 가져두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 버튼, 따봉 버튼 항상 눌러주신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부터 서서히 다져가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새로운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구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말씀드린 대로 2000지 다음 대장을 잡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설명은 기존에 한번 드렸었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 LFP 배터리, 이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잘하죠. 중국을 제외하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미국 시장에 배터리 수출 안 하겠다, 배터리 장비 소재 다 수출 안 하겠다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시장이 한국에 된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이 한국 거에 되는데 제일 준비된 기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LG 엔솔밖에 없다. 지금 당장 양산 공장을 11월 달부터 돌리기 시작하는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4분기 실적 개선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은 LG엔솔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어서 주목해볼 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최근 들어 배터리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새로운 신기술이 등장과 동시에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이니까요. 일단 어떤 기업이 주목해볼 만한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해당 주식을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한 번 더 정리해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00지 관심 좀 먼저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아마 LG엔솔을 편입을 많이 해두셨을 거예요. 저도 이걸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제가 글씨 잘 못 쓰면 죄송합니다. 높은 비중을 지금 담으시는 것을 권장해 좀 드리고요. 뒤에 이어서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은 애경케미칼이라는 주식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애경케미칼, 한 번쯤 정말 2000지에 깊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신기술에 도전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 국내 독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트륨 배터리 때문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소금 배터리, 지금 이제 소듐 배터리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나트륨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에서 나오는 그 소금이요. 최근 들어서 이 나트륨 배터리가 상용화 직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면 저는 2021년도에 이미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있었어요. 실패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무겁다. 너무 에너지 밀도가 낮다.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트륨을 양극재로 좀 쓰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최근 2024년도 4월달, 이번 연도 4월달에 CATL 중국 기업이 LFP를 잇는, 솔직히 말해서 잘하면 LFP보다 더 높은 사실상 더 저렴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인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했는데요.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차 시장을 겨냥해서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LFP 배터리만으로도 부족한 거죠. 더 다음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첫 선을 보인 1세대 모델의 후속작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유사한 구조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제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영하 40도에서 90% 이상의 충전 성능을 유지해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제가 뭐가 제일 문제라고 했죠?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아서 굉장히 큰 단점이 크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2025년도 12월 출시 예정인 CATL의 나트륨 배터리는 4월에 공개하고 12월에 출시하는 거예요. 기존 발표와 조금 낮춘 스펙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실험실 단계에서 들어갔던 것과 상용화 단계에서 들어간 건 당연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성능을 좀 낮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방전 수명이 만 회라고 설명했는데 3000회 정도로 줄었습니다. 3000회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LFP 배터리하고 대단히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삼원계 배터리 또한
3000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터리 상용화 배터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 효율은 원래 마이너스 40도에서 90% 이상 효율 유지가 가장 대표적이었는데 마이너스 20도에서 85% 이상 효율 유지로 바꿨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에너지 밀도는 그래도 유지해줬어요.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지금 현재 배터리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주요 40%를 공략할 예정이고요. 더 저렴한 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CATL이 이번에 내놓는 나트륨 배터리는 굉장히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물론 중국 기업이 정말 최첨단 새로운 배터리를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 모든 걸 신뢰하진 않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들 몇 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출시일 12월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게 왜 좀 의심해 볼 만하냐면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경쟁 중이잖아요. 기술 경쟁 중 아니겠습니까? 사실 과거에 있었던 소련이 미국하고 경쟁했었던 이제 냉전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주항공 기술이라든가 미사일 기술이 굉장히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미 중국이 AI에 필요한 전력망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에 부과되는 배터리, ESS 배터리까지도 영향이 있는데 이런 이제 경쟁 중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도한 지금 발표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월에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를 가장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조금씩 수상한 신호가 나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한국 배터리 3사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모두 최근에 2025년도 최근에 2030년도 이전까지 나트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불이 나게 갑자기 SK 이노베이션 회장님께서 언급하시고 갑자기 삼성 SDI도 언급하고 LG 엔솔도 이거 못할 수 없다.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반응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분명히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이렇게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게 뭐냐면 사실 시간 문제지 결국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3원계 배터리하고 생산 구조가 비슷하다라는 설명을 앞서서도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기존의 장비를 최대한 조금 개조하거나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서 기존에 있는 장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이 배터리 3사 기업들에게는 호재성 뉴스인 거죠. 이제 애초에 생산 이 구조가 다른 배터리 생산하는 것보다 LFP 생산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아직까지 상용화에 대한 단계까지 좀 봐야겠지만 그래서 미중 갈등으로 엄청난 관세에도 중국산 배터리가 저렴해진다면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특히나 흔들릴 수도 있어서 특히나 한국도 함께 나트륨 배터리를 추진하는 분위기가 더욱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들 중에서 애경 케미칼은 무슨 기술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가능했느냐? 가장 핵심 기업을 떠오르느냐? 핵심은 뭐냐면 에너지 밀도에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이제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았어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없어서 전기차용으로 사용이 그냥 불가능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SS용으로 사용할까 말까 정도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ESS용은 이제 거의 무조건 사용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배터리용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CATL에도 지금 들어갑니다. 뭐냐? 하드카본입니다. 하드카본이 뭐냐? 라고 하면 뒤에 밑에 설명드릴게요. 하드카본을 개발에 주력 중이어서 양산 완료까지 된 기업인데요. 하드카본은 나트륨 이온이 이 흑연에 잘 삽입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여 현재 나트륨 배터리 음극재로 널리 사용되고 유력한 상용화 소재입니다. CATL 또한입니다. 또한 부족한 에너지 밀도를 잡기 위해서 2025년 4월에 공개한 나트륨 배터리에도 하드카본을 사용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음극제형 하드카본을 개발해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품하고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되셨죠?
아시겠죠?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한국의 배터리 3사도 더 많이 급해질 것이고요. 나트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적어도 테스트 공장을 돌림으로써 이 테스트를 함께할 후보 기업들이 정해질 텐데 애경 케미칼 무조건 들어가겠죠. 애초에 CATL에 이번에 상용화되면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 배터리 3사가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협력사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급격하게 개선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원래 이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2000지 시장이 왔을 때 꽤나 이제 매출도 견고하게 조단위 매출이 났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연구개발 비용이라든가 다양한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면서 당연히 애초에 지금 상용화를 완성했잖아요. 하드카본을 돈 많이 들어갔겠죠. 그 과정 속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떨어져서 최근에는 분기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일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선발대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선발대 정도만 소액 정도 좀 그냥 관심 가질 정도만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CATL이 본격적으로 나트륨 배터리를 상용한다고 하면 분명히 배터리 3사도 3원계 배터리랑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설명 여러분들께 드렸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 딱 CATL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이 애경케미칼은 비중을 태워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현재 주가 상태가 돈 잘 벌었을 때 최근에 실적이 좀 악화되니까 떨어지다가 CATL의 나트륨 배터리 이슈가 받으니까 좀 반등하고 횡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떨어져줄 때 과도하게 떨어질 때 선발대 투입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2000지 섹터의 기업들이 좀 주목받는 시기, 특히나 CATL이 12월 공개하고 났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추가적인 베팅을 통해서 공략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을 간단히 좀 정해드리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월 선발대 매수가 중요하고요. 지금 징징하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2026년도 1분기 매집 시작이 유력해 보입니다. 요거까진 이해가 되는데 왜 2026년도 1분기냐? 12월에 CATL 발표하자마자 바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때 이제 일부 비중을 더 태우셔도 되는데 본격적인 매집은 저는 이때부터 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왜? 내년 1분기부터 2000지 섹터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2000지 기업들이 지금 적자가 나는 이유는 재고평가 손실이죠. 난 10개 만들었는데 10개 팔릴 것 같아서 10개 만들었는데 5개밖에 안 팔리니까 그게 5개가 그대로 적자로 찍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죠. 게다가 현재 리튬 가격, 니켈 가격이 좀 반등하고 있다고 하지만 니켈 가격은 아직까지 얼굴을 받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정말 역사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도 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2000지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까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아직은 좀 모자르게 되면서 증가폭이 좀 세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애경 케미칼만 혼자 잘 나가면 뭐합니까? 업종 자체가 잘 나가야 결국 전체 성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서야 비중을 좀 태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튬 가격, 니켈 가격 움직인 게 중요한데 그나마 리튬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특히나 언제부터 많이 개선될 거라 보냐? 내년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첫 번째 높다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재고평가 손실의 인식이 연말입니다. 연말에 딱 인식돼서 4분기에 적자 때리고 다 적자 때리고 나면 내년도 새로운 연도의 새로운 1분기부터는 이 본격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속도 조절에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속도 조절이 이미 완료한 상태에다가 추가적인 투자까지, 추가적인 이제 수요의 증가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매출의 회복이 내년도 초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특히나 LG엔솔이 좀 중심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 LFP 배터리 덕분에 재고 자산이 많이 줄 거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00지 섹터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퍼지면 자연스럽게 애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LG엔솔을 중심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일단 LG엔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드리죠. LG엔솔 위주로 천천히 모아 가시되 애경케미칼은 선발대만 넣어두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나중에는 지금 내년 1분기, 내년 1월달, 2월달쯤 됐을 때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대한 단점이 많이 사라진 상태에서 CATL에 지금 이제 나트륨 배터리가 정말 매력적인 상황이 많이 나와주면 그때 가서 애경케미칼을 좀 더 모아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만약에 애경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너무 비싸져서 못 사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튀져주고 더 많이 빨리 올라가서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애경케미칼을 일부 지금 선발대만 보내놓으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선발대만큼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고 나오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 이외에 내가 이제 무리해서 추격 매수라든가 그런 거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자리가 나왔을 때 공략하는 거지 우리가 무리해서 투자할 만큼 우리가 시장에 더 좋은 종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LG엔솔 그리고 애경케미칼 설반대 정도만 먹는다 생각하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매집을 통해서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적자 기업은 적자 기업입니다. 너무 과도한 비중은 태우지 않으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100만 원 샀으면 저는 애경케미칼의 한계는 한 20만 원 정도라고 봅니다. LG엔솔 산 거에 한 20% 정도. 그 정도를 최대한 지금 이제 비중을 너무 많이 태우지 않으시는 게 매우 좋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근 이제 증시에 대해서 걱정하신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최근 증시가 좀 많이 눌림목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냐면 1월 30일 기점부터 시작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AI 거품론을 이끌고 있는 수장인 지금 이제 마이클버리가 빅쇼트 2008년, 2007년, 2008년 이 하락 배팅에서 대박을 번 사람이죠. 이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버리가 중요 발표가 11월 25일 날짜로 있습니다. 악재가 꽤나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11월 30일 날짜 기준에서는 바로 이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정책을 이 미국 중앙은행이 끝냅니다. 그럼 유동성이 좀 괜찮아진다는 소리는 기초 체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바이러스라든가 다양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증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좀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12월 달쯤부터는 좀 많이 증시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당장 흔들리는 증시 일단 월말까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반등 상승에 대한 여지가 꽤나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이번 눌림목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산다라는 마인드, 이런 마인드로 LG엔솔을 모아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 마무리해 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된 내용도 확인하시고요. 아직까지 심사임당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은 없으시죠? 달아주시고요. 응원의 댓글 조금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종목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번거로운 부분 제가 대신 많이 분석해서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참고해 보시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만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직접 찾아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오늘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